우리는 지금 혐오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뉴스 기사, 거리의 대화, 유튜브의 추천 영상 속에서 혐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의견이나 생활 방식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SNS에서는 약간의 차이도 쉽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며 댓글창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하다. 혐오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태도이며 정치적 전략으로 작동한다. 젠더 갈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여성과 남성 커뮤니티가 서로를 공격하는 현상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일상 언어와 태도에까지 스며들었다. 세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은 기성세대를 불공정의 주체로 보고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도덕성을 의심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며 각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적대시하게 된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특정 지역 출신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널리 퍼져 있다. 다름을 포용하는 대신 우리는 점점 더 우리와 그들을 나누며 혐오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경쟁 속에서 구조화되고 정당화된다. 알고리즘과 언론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혐오는 단지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감정이다. 우리는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불안을 덜고 집단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대화를 단절시킨다. 비슷한 사람들만을 선호하고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을 상실해간다. 무엇보다 혐오는 전염된다. 감정은 언어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며 결국 정책과 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느새 혐오는 사회의 규범이 되고 말과 태도의 문화가 된다.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혐오는 인간의 감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거울이고 정치의 수단이다. 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혐오를 넘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개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혐오의 감정은 때때로 한순간의 짜증이나 불쾌감처럼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 뇌과학은 그 근거를 생물학적 진화에서 찾는다. 인간의 뇌 속에 위치한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원시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낯선 것을 경계하고 위험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해야 했다. 그 결과 편도체는 낯선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도록 발달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반응이 혐오라는 감정으로 전환되며 작동하는 것이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은 혐오의 감정이 시각적 언어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도체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외모, 복장, 말투 등에서 이질성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불쾌감이나 긴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자기 보호 모드로 진입한다. 진화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반응은 생존에 유리했지만 오늘날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러한 반응을 도덕적 직관주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는 혐오는 자기 보호를 위한 감정이며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성적 판단 이전에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고 그 뒤에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낯선 문화, 다른 정치적 신념, 이질적인 성 정체성을 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감정을 먼저 드러낸다.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혐오로 굳어지고 반복을 통해 신념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방어기제로 이해한다. 혐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어기제 중 하나이며 특히 자기 자존감이 위협받거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더 강하게 발현된다. 예컨대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타자에 대한 비판과 배제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심리는 일상 속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말 속에는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숨어 있다. 또한 현대인의 뇌는
정보 과잉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며 이런 환경은 감정적 판단을 더 빠르게 유도한다. SNS의 짧은 영상, 극단적인 뉴스 제목, 자극적인 댓글 등은 뇌의 즉각적 반응을 촉진하고 이를 반복 소비함으로써 편도체는 더욱 과민해진다. 뇌는 반복적으로 특정한 감정 반응을 훈련시키며 결국에는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화된 혐오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는 혐오가 배우는 감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혐오는 생물학적 본성과 심리적 구조가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이 불안정해진 만큼 타인을 혐오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적 시도가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감정은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혐오에 길들여진 사람은 더욱 불안정하고 더 쉽게 외부 자극에 휘둘리며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기 쉽다. 궁극적으로 개인적 혐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지만 타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고착시키고 새로운 이해와 성장을 가로막는다. 우리가 혐오를 감정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인식 구조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복 강화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혐오를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공동의 적을 규정하는 것은 집단 내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 소속감은 언제나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강화된다. 혐오는 그러한 경계선을 긋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다.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감정적 장치로서 혐오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쓰인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비하는 단순한 언어 유희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고 결국은 차별적 시선으로 이어진다.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언어적 충돌은 단순한 세대차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된 감정의 응축이다. 이처럼 혐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패에서 비롯되며 그 실패가 누적될수록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혐오가 놀이나 유희처럼 소비된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게시글이나 영상, 밈은 빠르게 공유되며 웃음과 공감을 자아낸다. 이는 혐오의 대상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우고 타인을 일종의 코드나 소재로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소비된 혐오는 죄책감 없이 확산되며 점차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무해한 것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이 농담은 실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며 배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특히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혐오의 힘은 커진다.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쓰레기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기능하지 않거나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 배제를 통해 다수는 안도감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혐오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혐오는 정체성 정치와도 깊게 연결된다. 특정 집단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다른 집단을 가해자로 낙인 찍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권리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집단에 대한 집단적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혐오의 감정은 상호작용의 여지를 없애고 이해보다는 증오의 기억을 축적하게 된다.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도 사회적 혐오는 작동한다. 특정 외모, 억양, 출신 학교,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따라 미묘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험은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숨기거나 위축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적 분위기가 일반화되면 혐오는 사회 규범으로 굳어진다. 혐오가 권력처럼 기능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와 지배의 수단이 된다. 결국 사회적 혐오는 우리가 누구를 우리로 포함시키고 누구를 타자로 배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 제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내면화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듣는 뉴스, 참여하는 대화 속에 이미 혐오의 코드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끊임없이 그 감정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회적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혐오를 소비하지 않기 위한 시민의식, 배제를 고발하는 예술과 저널리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정책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아닌 우리로 확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는 혐오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전체주의 정치에서 특히 그러한 감정 조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대 정치에서 혐오는 단순히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활용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해 적대감을 형성하고 그 감정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특정 성별, 세대, 지역, 이념을 향한 혐오 발언이 노골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사실상 정치적 무기가 된다. 정치적 혐오의 특징은 그것이 이성적 논쟁이 아니라 감정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논리나 정책이 아닌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유권자들은 타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통해 결속하게 된다. 저 사람들은 너희의 적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이분법적 언어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선악의 구도로 문제를 편리하게 분류한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인 진영으로 나뉘고 공론장은 상호 이해보다 혐오의 확성장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정치적 혐오는 대중의 감정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두려움은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은 이 두려움을 자극하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해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분노는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로, 여성의 불만은 남성에 대한 혐오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특정 지방에 대한 비하로 치환된다. 이런 식의 감정 조작은 유권자 개개인의 불만을 표적으로 정리하고 그 표적을 공격하게 만들므로써 지지를 유도한다. 한국의 정치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젠더 갈등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며 여성 정책을 공격하는 발언, 혹은 청년 세대의 분노를 기성, 정치 탓으로 돌리는 선동은 결국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혐오 감정은 선전의 언어가 되고 상대방의 입장은 왜곡되거나 무시된다. 그렇게 정치는 더 이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감정의 시장으로 전락한다. 정치적 혐오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입법의 방향을 바꾸고 예산의 배분을 왜곡시키며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은 대중의 일상적 언어를 오염시키고 혐오의 감정이 제도적으로 승인되게 만든다. 그 결과 사회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수를 만족시키는 감정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또한 혐오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치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는다. 유권자들은 감정의 동원에 쉽게 반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전략의 피로감과 피상성에 회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의 형식만 남기게 된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듯 혐오는 공적인 세계를 파괴하고 시민 개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정치적 혐오의 궁극적인 결과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담론 속 혐오의 언어에 민감해야 한다. 정치적 주장 뒤에 감정을 조작하려는 기제가 있는지, 특정 발언이 누군가를 침묵시키고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완전히 없애는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체제다. 그러나 혐오는 갈등을 증오로 바꾸고
조율이 아닌 단절을 낳는다. 이 점에서 정치적 혐오는 민주주의의 정반대 지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혐오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정치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는 정치적 혐오 발언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교육은 감정보다 사실에 근거한 사고를 길러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도 정치인의 언어를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평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치가 다시 공적 신뢰의 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의 붕괴는 사회적 협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혐오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작동 구조를 무너뜨리는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협업 대신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으며 갈등 지수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물론 뉴스 소비 패턴과 SNS 상의 상호작용에서도 혐오적 표현은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극단적 분열, 특정 젠더나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지역적 배타성 등은 혐오가 일상의 언어와 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간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으며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공동체는 이해와 협력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조건이 사라진다. 혐오 표현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립, 차별, 배제로 이어진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채용, 교육, 주거, 의료 등 삶의 기본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혐오 감정이 공적 정책과 제도의 무의식에 스며들 때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 세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혐오를 정상적인 감정으로 학습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조롱과 비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혐오 언어들은 차별적 감각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다음 세대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낮아진 채 성장하게 되며 사회적 연대보다는 집단적 배제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질 경우 그 사회의 공공성은 점차 붕괴한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공동의 문제 해결보다는 상대 집단에 대한 비난이 우선한다.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손해를 안긴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며 사회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로 영속적인 전쟁 상태를 지속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진보는 정체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창의성과 협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혐오가 만드는 또 하나의 병리는 심리적 고립이다. 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뢰보다는 경계가 우선되고 공감보다는 판단이 앞선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은 혐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혐오 표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신이 높고 고립감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렇게 사회는 정서적으로도 메말라간다. 이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공동체는 단지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신뢰, 존중, 협력이 바탕이 될 때에만 진정한 공동체가 성립된다. 그러나 혐오가 사회적 언어가 되고 차별이 정당화되며 분열이 정치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공동체는 꿈에 불과하다. 남은 것은 오직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냉소, 피로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는 결국 자기 파괴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혐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함께 말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종말일지도 모른다. 3초. 마틴 부버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은 혐오를 극복하는 핵심이다라고 했다. 혐오는 단순한 정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 문화의 방향,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적 의식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개인에서부터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왜 불편함을 느끼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타인을 혐오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스스로의 불안과 정체성 혼란을 감정으로 전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인식은 공감의 시작이다. 공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고 태도이며 반복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뇌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의 뇌는 공감 회로를 자주 자극할수록 그 감정에 민감해지며 이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범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많은 혐오 발언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혐오 표현은 단지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행위다. 교육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타자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익히는 교육은 혐오의 확산을 막는 강력한 백신이다. 또한 예술, 미디어, 종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이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절실하다. 혐오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를 감정화하는 전략은 단기적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장기적으로 해치는 자해적 선택이다. 미디어는 혐오 담론을 소비하지 않고 그 이면을 파헤치며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혐오 표현에 단호히 대응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권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혐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학습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혐오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다. 나와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잠시 유보하며 때로는 고통받는 타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고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다시 쌓아야 한다. 존중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다리이자 사회를 잇는 유일한 접착제다. 혐오를 넘어서는 일은 결국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물러서는 대신 조금씩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